예,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동기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신 이현주 국회의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네 선거 끝나고 여러분하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말 오랜만에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니까 의욕이 다 상실돼가지고. 아이고 아쉽네요. 네. 많이 아쉽습니까? 네. 어차피 정치는요, 이렇게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냐? 국민들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지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떨어졌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과거의 이현주보다 더 열렬하게 지지해 주시면 이현주는 떨어졌지만 훨씬 더 잘 된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정말 많이 아쉽고 또 한편으로 지금 국회의 상황 그리고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더더욱 아쉽습니다. 이게 가서 이렇게 뭔가 딱 중심을 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도 딱 한마디 제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하면 떨어졌는데 응? 이 말을 하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눅이 안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열렬하게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그죠? 카톡방에서든 온라인에서든 그죠? 그래서 제 이현주 TV 그 다음에 이현주가 나오는 혹시 기사가 나중에 나오게 된다든지 이럴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와 같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현주 파이팅! 자,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가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거지만 선거에서 참패를 했습니다. 선거 참패를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죠? 어쨌든 선거에서 이겨야 뭔가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리는 왜 패배했을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일반적인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시국 강연도 중요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제 유튜브나 그 전에 제가 했던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조금 옆으로 좀 해놓고 오늘은 우리가 이번 선거를 전후해서 우리가 느낀 점들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작년 10월 이후에 물론 그 전에도 광화문에 여러 세력들이 나와서 시위도 하고 했지만 10월 이전에는 사실 일부 세력들이 탄핵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주로 나와서 이제 시위를 했던 것인데요. 작년 10월 이후에는 조국 사태 이후죠. 그때는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전에 어떤 시위나 광화문에 나와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던 평범한 국민들이 다 나와서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광화문에 모였던 그 열기와 여기 아마 부산에서도 다 차를 타고 서울에 올라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 모여가지고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내가 외톨이가 아니구나. 나랑 같은 생각으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대한민국에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위안도 느끼고 그리고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왜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10월 달에 이제 그때 제가 사실은 거기에 불을 당긴 게 바로 저였죠. 그죠? 제가 삭발을 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하였다 라는 말을 하면서 그때 제가 삭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우셨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젊은 여성이 저렇게 삭발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때 일어나셨어요. 뭐 삭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정치 행위라는 것이 국민들이 이렇게 억눌려 있을 때 그 억눌려 있는 감정과 의사를 갖다가 어떤 정치인의 행위로서 그것을 본물 터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래서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어떤 분출구 또는 돌파구를 제가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때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지금도 저는 그때 그 울컥하던 생각이 아직도 좀 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서초동에서 조국을 수호하던 정말 비상식적인 무리들에 대항해서 상식적인 국민들이 수백만 명이 광화문에 쏟아져 나오면서 처음으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을 느끼고 겁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공을 했어요. 조국이 결국에는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퇴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때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지금 복기를 해보면 좀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일단 조국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뭔가 조금 다른 뭐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조금 다른 뭐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조국은 사퇴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검찰 개혁이 필요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 사회에 우리의 시각에서 봐야 할 그런 개혁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 한국당이 뭔가 내놨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국이 사퇴를 하고 나서 좋다. 일단락은 됐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겠다. 이 정말 진정한 검찰개혁이 뭔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우리는 이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뭔가를 저는 내놨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또 이 에너지를 이어갔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집회를 갖다가 계속하면서도 집회가 똑같은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사실은 식상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집회가 확 불이 붙어서 조국이 사퇴하는 것까지 이끌어냈으면 잠시 숨고르기를 하면서 그때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투쟁 방향을 갖고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마 좀 생각을 해서 전환을 좀 했었어야 하는데 그 전환을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에너지가 확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들을 그냥 방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선거가 다가오니까 좀 깊이 생각을 하지 않고 뭐 저도 통합에 찬성을 했습니다만 모두가 통합해야 한다는데 전부 막 의견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저는 그때 이 보수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세대 교체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보수가 정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제대로 된 정치 철학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다. 그냥 양아치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미래를 향한 전진 4.0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도 하고 한 달 반 만에 전국에 14,000명의 당원을 모집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진당을 창당을 했는데, 그때 막 주변에서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 선거가 있으니까 빨리 한국당이랑 통합을 해서 단일 후보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유튜브를 나가도 다 통합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우리도 나가서 선거를 뛰어야 되는데, 우리 당의 멤버들도 나가서 선거를 뛰려면 통합해가지고 하나의 번호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2번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자들의 압박 이런 거에 못 이겨가지고 우리는 그냥 통합을 하는데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통합을 한 것까지는 또 지지자들이 원했으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가 통합을 하면서 나중에 끝에 가니까 이게 막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목표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함께하게 됐어요. 무엇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손만 잡으면 통합을 할 것처럼, 그래서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도 막 서로 많이 싸웠어요. 견해가 달라가지고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막 싸우는데 이게 전혀 일치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냥 무조건 통합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저는 중간에 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통합을 하는 건 좋지만 정말 이렇게 계속 분열되고 계속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같은 당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무리하게 통합하지 말고 이 정도 했으니까 의견이 어느 정도 합치되는 사람들끼리만 통합하고 그냥 갑시다 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또 저는 또 이렇게 별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걸 세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당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망을 많이 하시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린 통합을 했지만 공통의 목표에 대해서 합의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선거는 치렀지만 서로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선거를 치렀어요.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통합을 한 시너지를 내지 못했습니다. 통합을 했으면 정말 동지가 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똘똘 뭉쳐서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았을 때 통합을 하긴 했는데 자기들끼리 내싸우고, 통합을 하긴 했는데 자꾸 딴 얘기가 밖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에 대한 실망도 통합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1월달, 2월달까지만 해도 분위기 매우 좋았어요. 그죠? 왜냐?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어요.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 못했고, 중국을 차단하지 못했고, 마스크 생산이 제대로 조달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것들이 목격이 되고 하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짜파구리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국민들이 아주 실망하고 해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마치 웬만하면 한 150석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우리가 다 빠졌죠. 그때는 실제로 제가 볼 때 150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쩌면 120, 30석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잠잠해진다기보다는 우리가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우리가 적응하기 시작했고,
우리 국민들이 또 얼마나 일치단결해서 그런 걸 잘합니까? 옛날에 금모으기도 잘한 것처럼 국가적 위기가 닥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해집니다. 똘똘 뭉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코로나의 어떤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던 모습들이 차분해지면서 마스크의 수급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와 확진자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뭐냐면 저 나라들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더 낫네? 이런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을 못 만나잖아요. 사람을. 그죠? 사람을 못 만나지.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봤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 병이 한때는 문재인 정권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했지만 이게 분기점을 넘으면서 변곡점을 넘으면서 어쨌든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그럭저럭 적응되기 시작했고, 다른 나라가 더 심각한 상황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이 정권이 잘못하는 것들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안 해. 모임을 안 해. 그래서 그냥 TV만 보면서 방송만 보면서 그냥 주어지는 정보만 우리가 접했지 밖에서 사람들이 토론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집회도 할 수가 없었고, 그죠?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광화문의 에너지가 깔아앉기 시작했어요. 급격하게 광화문의 에너지가 깔아앉기 시작했어요. 광화문의 에너지라는 것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수많은 대중들의 저항 정신이었죠. 그 저항 정신이 깔아앉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었으니까 전 국민이 정파를 떠나서 뭉치자 하는 느낌이 크게 사람들 사이에 퍼졌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한 3월 달부터 제가 느낄 때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야당한테 유리하던 분위기가 깔아앉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 여전히 우리의 기분은 1, 2월 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그냥 공천만 하면 다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엄청나게 공천을 지역적인 기반이라든가 거기에 내부 사정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또는 꼭 필요한 사람은 당선을 시키려면 어떻게 어디로 보내야 안정적일까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웬만한데 꽂기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여러 계파들이 마구 꼽아버린 거죠. 돌려막기를 하고 사천을 하고 막 여기저기 전혀 갑자기 생소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특히 서울 경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보다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출마를 했는데 서울 경기권도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거기다가 청년 무슨 벨트인가 해가지고 아무리 청년이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륜이 있고 뭔가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무런 경력도 없는 그냥 단지 젊다는 이유만 가지고 경기권의 도농복합지역에 이런 데다가 막 한 달 전에 보내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도농복합지역에 예를 들면 경기도 어디 사신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뭔가 이렇게 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단지 30몇 살이라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아무런 경력과 아무런 메리트도 없고 기반도 없는데 그 사람을 통합당이 보냈어. 그럼 여러분 찍겠습니까? 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있던 현역 의원들도 다 같이 날아갔습니다. 1, 2월 달이나 이럴 때 분위기가 좀 좋았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우리가 기본을 잘 못했다. 선거에서 기본이 뭐냐?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길 공천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여기다가 냈을 때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사람은 안정적인 곳에 배치해서, 그 사람들은 주포들 있잖아요. 주포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좀 안정적으로 선거를 치르게 해서 메시지를 계속 내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없어요. 선거를 하는데. 메시지를 낼 사람이 없어요. 왜? 메시지 낼 만한 사람들은 전부 어려운 지역에 가가지고 코박고 있었거든. 저도 처음 가는 지역에 가서, 물론 부산이긴 하지만 한 3주 전에 가니까 정신이 없어서 그 동네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현주가 메시지를 냅니까? 어떻게 전희경이 메시지를 냅니까? 전희경도 자기 지역도 아닌데 자기 기반도 없는데 가가지고 뭐 완전히 그거를. 또 뭐 황교안 대표가 메시지 잘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표인데, 그러면 대표를 그만두고 딴 사람 하게 하고 자기가 거길 가든가, 종로에. 그죠? 아니면 종로를 가지 말고 차라리 불출마를 하고 돌아다니든지. 뭔가 이런, 예를 들면 홍준표 같은 분도 싫고 좋고를 떠나서요, 이 한마디씩 이렇게 말을 막 하잖아요. 그래, 아픈 말을 하잖아, 민주당에 대해서. 그러면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럼 홍준표도 그냥 자기가 가고자 하는데 그냥 보냈으면 양산도 이겼을 거고, 그리고 거기서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경남에서 말을 막 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 당이 아니었죠. 나중에는 무소속이 되니까 우리 당을 향해서 오히려 퍼부었죠. 우리 당을 대표해서 밖에다가 퍼붓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무소속이 되면서. 그런 거물들이 막 무소속으로 나갔어.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주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배치가 돼서 계속 메시지를 내면서 민주당을 공격했었어야 되는데, 때에 맞게. 근데 아무도 공격할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 사수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도 진짜 어떨 때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나가가지고 막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내 코가 석자가 된 상황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만나야 되는데 나가서 그런 메시지 낼 시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천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가 어려운 데 가야 되죠? 왜 우리가 험지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력 있는 사람이 어려운 곳에 가면, 그럼 쉬운 곳에는 누가 갑니까? 그러면 경쟁력 없는 사람들이 쉬운 곳에 가는 겁니까? 이상하죠, 그 말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선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메시지인데 메시지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우리 당이 내는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중간중간에 여러 이슈가 있었어요. 그죠? 응?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어. 그리고 코로나가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서 자기들이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원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원금을 주겠다. 아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예. 말하는 중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뭔가 할 때 있잖아요. 우린 다른 사람들한테 표를 얻어야 돼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만 저를 지지한다고 해서 이현주가 뭐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를 해야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보수 세력이 다시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많이 이렇게 길러주셔야 돼요. 어쨌든 좀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메시지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데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는 선거를 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가 그 비례대표 있지 않습니까? 비례대표를 미래한국당이 따로 나갔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는 어떻게 보통 했냐면 비례대표가 그 당에 같이 있어요. 그러면 선거를 하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막 다니면서 대변인도 하고 전략본부장도 하고 또 폭로도 하고 막 하면서 중앙에서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비례대표가 당이 따로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당 안에서 비례대표 옛날에 하던 그 역할을 할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무도 없는 거죠, 중앙에. 그럼 나중에 선대위가 오긴 왔어요. 뭐 김종인 대표랑 누구랑 이렇게 오긴 왔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그 전에 공천까지 쭉 했으면 모르겠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몇 마디는 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을 하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문제는 뭐였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을 하는데 시간을 너무 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다 끝나고 나서 선거하려고 보니까 공천하는데 너무 시간이 늦어버렸고, 그것도 다 끝나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선거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메시지 준비도 안 돼 있었고 아젠다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비례당이 나갔을 때 그럼 그 역할들을 누가 할 것인가도 준비가 안 돼 있었고,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례들이 당에서 할 역할들,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지역구 의원들을 갖다, 후보자들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몇 명은 좀 안정적인 지역구에 보내주고, 그 대신에 네가 이런 역할을 해라, 네가 이런 메시지를 내라, 지역구는 한 반쯤 가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이 역할을 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강남에 공천 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줘서 강남에 그 사람들이 중앙당에서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죠. 왜냐하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1, 2월 달에 그 좋은 분위기에 취해서 사실은 준비가 너무 안 돼서 우왕좌왕하다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거기다가 무슨 지원금인가 뭔가 한다고 하니까 이 지원금에 대해서도 대응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 만약에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치든지 아니면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엉거주춤하니 반쯤 따라가는 행태가 되다 보니까 표는 얻지 못하고, 그렇다고 뭔가 각을 세우지도 못.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개표 부정이나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그게 없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기본을 못한 거예요. 기본을. 특히 당이 기본을 못한 거예요. 공천, 그 다음 메시지 관리,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고 각자 도생, 각 지역구에서 각자 도생했기 때문에 중앙당의 서포트가 전혀, 당의 서포트라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당이 없는 상태에서 마치 무소속으로 막 뛴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지, 복잡하게 무슨 우리가 너무 우클릭을 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물론 광화문 세력들 중에서는 아주 과격한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면요, 지지자들 중에서는 아주 과격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좀 왼쪽에 있는 우파도 있고 좀 오른쪽에 있는 우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치 세력이 다 같이 다 오른쪽으로 막 간다든지 왼쪽으로 막 간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골고루 다 분포해 있으면서 지도부는, 핵심 세력은 중심을 확실히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지자들 중에서 과격한 분들이 계셔. 그러면 우리가 자제를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우리 좀 자제합시다 라고는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이 과격하다고 해서 당신들이 과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야,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때까지요 지지자를 원망하는 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응? 지지자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졌어, 이게 무슨 이런 망발이 다 있습니까? 네? 진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이 제대로 선거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진 것이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지자가 과격해서 진다, 지지자는 과격한 사람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 아주 기회주의적인 지지자도 있고 또 아주 충성스러운 지지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탓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격한 지지자들도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어떻게 행동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럴 땐 좀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유도하는 것도 역시 정치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민주당을 한번 보십시오. 촛불 집회 때 오만 과격한, 진짜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인간들이 저렇게 잔인하지? 라고 할 정도의 과격한 사람도 있고 또 민노총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좀 자제하자, 이거 너무 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한 번이라도 그 촛불 집회를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촛불 집회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자기 의원들이 분담을 해서 다 이렇게 다 매니지를 했습니다.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하면서 이럴 때는 이렇게 가자, 저럴 땐 저렇게 가자 하고 협조도 구하고, 또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모르는 척 하기도 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 우리 지지자가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딱 그냥 입 싹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를 해서 촛불 집회를 열고 난리를 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민주노총하고 똑같이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비슷하게 가면서 또 이용하다가도 또 아니다 싶을 때 살짝 선도 긋고 하면서,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협조해 가면서 가잖아요. 그죠? 전략적 협조와 연대를 하면서, 전략적 연대를 하면서. 그런데 왜 우리는 광화문 세력이나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 비난을 하냐 이거죠. 저는 그건 잘못됐다. 왜냐하면 물론 그 중에는 과격한 분도 계시고 아주 진정한 애국심으로 순수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종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지지자들의 성격들이고 딱 각자의 어떤 그건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분들을 유도를 해야지, 왜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지를 표시하는 걸 가지고 유도를 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가지고 결과가 안 좋았으니까 니네들 때문이야 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광화문에 작년 10월 달에 광화문 세력의 그 뜨거운 열기가 없었으면, 그 수백만 명의 지지와 그 열정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는 이 정도의 표라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과격하게 해도 됩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정치권은 지지자를 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시위 방식이 좀 그렇다, 우리 이번에는 좀 새롭게 해보자, 그럼 새롭게 해보자고 제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그것은 민주당의 프레임도 있어요. 민주당의 프레임도. 민주당이 그런 프레임을 자꾸 씌워요.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문바들에 대해서 프레임을 막 씌우잖아요. 문바들, 홍위병 막 씌우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주당이
문바들을 갖다가 멀리하고 문바들을 전시하고 문바들을 탓합니까?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러면 왜 민주당은 그렇게 하면서도 권력을 잘 잡고 확장하고 있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중도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는데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은 지지가 계속 높아지는 거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중도 실용을 해야 지지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러면 민주당도 중도 실용을 해야 지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갈수록 더 선명하고 갈수록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갈수록 과격해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지지가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집단이 지지를 받을 때는 그 집단이 얼마나 똘똘 뭉치는지, 얼마나 신념에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국민들한테 확신을 주는지, 얼마나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이 뭐 중도니까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요. 시대가 변하고 있어서 우리가 옛날에 주장했던 걸 그대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또 실제로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산업이었어요. 그죠? 공장에서 기계를 돌리려면 사람이 다 직접 돌렸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일자리가 넘쳐났었어요. 막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가냐면 온라인과 이런 IT 분야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나르고 하는 식당보다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달 오고 다 포장해서 자동으로 해가지고 집으로 배달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시대.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많이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계속.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사람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옛날처럼 다 채용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로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무조건 네가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다 돼, 이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 많이 번 돈, 그러니까 온라인은 우리 보세요. 그냥 아이디어 하나만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옛날처럼 진짜 뼈 빠지게 고생해서 꼭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라. 그 대신에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우리 전체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사회 보장을 하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마구 퍼주는 건 절대 안 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안전망은 국가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보수가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사회보장은 원래 보수가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사회보장이 제대로 되고 그 사회보장을 제대로 해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추구했던 정권이 언제냐 하면 박정희 때입니다. 물론 그 당시는 문화적으로 군사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그 권위주의적인 문화는 지금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시대는 그 시대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열악한 시대에, 그 경제 성장이 열악하던 시대에 그래도 다 같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낙오되는 사람이 빈곤해버리면, 빈곤하게 되면 노동의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그리고 사회보장을 통해서 정말 비참해지지 않을
그런 수준의 사회 보장을 해주자라고 해서 우리 이번에 이 코로나에서 대한민국을 정말 자랑스럽게 했던 그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먼저 나온 게 바로 70년대고, 그때 나온 그 건강보험제도가 세계 최고의 건강의료보험 제도라고 지금 다 우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보수라고 해서, 우리가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냥 멋대로 다 자유롭게 경쟁을 해서 경쟁의 결과로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막 널브러져도 우리는 신경 안 쓸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가 변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회보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것에 대해서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그것이 7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정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그게 보수가 아니라 중도니 좌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이것을 중도냐 좌파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 상황에서 국가가 끼어들어서 네가 1등하고 네가 꼴등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 자체는 자유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장을 하고, 그 경쟁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비참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사회가 공동체적인 어떤 보듬어 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보수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보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심이 흐트러지는 게 아니라,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중심이 절대 흐트러져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외연을 확장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가더라도 우리의 중심, 즉 자유에 대한 우리의 중심은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착각을 해서 또 어떤 혹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보수라고 입으로 막 떠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기본 자산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기본 자산이 뭐죠? 기본 소득은 들어봤어도 기본 자산이라는 건 처음 들어봐. 근데 기본 소득이라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한테 소득의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만 원을 무조건 줄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소득이 스위스 같은 데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돼서, 왜? 국가가 만약에 200만 원을 준다라고 하면요, 지금 우리가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는 다른 서비스를 다 중단하고 딱 200만 원만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학교를 공짜로 다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을 또 공짜로 다니고, 또 의료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관이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 서비스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이런 거 다 받을 거 다 받으면서 현금으로 또 200만 원 또 받고, 꼭 200만 원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야.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다른 거 다 없애고 딱 그것만 받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고 쓸데없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싹 다 없애고 그냥 현금으로 딱 주겠다 직접, 이런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의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던 거 다 계속하고 계속 방만하게 비대하게 하면서 공무원 잔뜩 뽑으면서 그러면서 또 현금까지 그냥 줘. 근데 그 현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생산은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고, 그것은 원래 기본소득의 논의 내용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심지어 최근에는 기본 자산이라는 거, 이상한 거를 누가 주장들을 하시는데, 기본 자산이야. 그럼 자산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자? 그럼 사유재산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냥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의 근간을 흔드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유연한 게 아니라 중심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심이 밖으로 나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도대체 아무거나 막 떠들면서 그 원래 우리의 기본 가치를 벗어나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유연하게 우리가 가자는 것인지를 구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무조건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국민들한테 우리는 자유가 중요합니다라고 외쳤는데, 자유 세력이라고 막 외쳤는데, 근데 나중에 가니까 막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선거에서 아무리 졌다고 해가지고 막 공산주의를 얘기해갖고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들이? 우리를 찍겠어요? 민주당을 찍겠어요? 민주당을 찍겠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민주당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고 얘기한 적 있죠. 어떻게 괴멸될 것 같습니까? 그냥 막 죽입니까? 요새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보수가 괴멸되죠? 어떻게 하면 보수가 괴멸될까요? 선거에서 계속 끊임없이 패배를 하면 괴멸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계속 패배하게 되겠습니까? 보수라는 게 없어지면 괴멸되겠죠. 보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땅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모든 당이 다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어. 대동소이한 주장을. 모든 당이 민주당하고 비슷한 주장을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미 괴멸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전략, 보수 괴멸 전략의 핵심은 뭐냐? 보수 세력에서 민주당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늘리는 겁니다. 보수 세력 안에서 민주당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세력들을 계속 키우고, 그 세력들이 계속 이 안에서 자리를 잡아나가게끔 방송에서 밀어주고 신문에서 밀어주고 또 이 내부를 분열시키고 하면서, 그들이 만약에 다수가 돼버리면 보수는 괴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자민당처럼 자민당과 디아더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번에 패배한 게, 우리가 이 보수의 가치를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지 못하고, 또 보수도 사실은 사회 보장 면에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연성을 갖다 상실하고, 그래서 양극화가 돼서 아예 경직되어 있는 보수와 그 다음에 진짜 민주당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가짜 보수들이 막 판을 치다 보니까 사실상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유연한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지지자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커지지 못하면 그럼 그냥 괴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선거라는 거는 좀 질 수 있습니다. 항상 시대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처음에는 지지를 하고 막 하다가 그 세력이 권력을 많이 잡으면 부패하고 해가지고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하면서 그것이 쌓이다 보면 또 신뢰가 떨어지고 다시 다른 쪽으로 지지가 옮겨가고, 이런 게 항상 돌고 돌기 때문에 기회는 꼭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패배했을 때 진단을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서 스스로 자멸하고 자학하고 자살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지금 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류의 어떤 가치는 분명히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고 대중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되, 그러나 이 본류를 벗어나서 민주당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죠? 우리만의 색깔과 우리만의 아젠다, 우리만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럼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보니까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당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외쳐도 들은 채만 채하고 공천 때 이상하게 해버리고, 또 들은 채만 채하고 그냥 섣불리 타협해버리고, 혹시 여러분이 절대 개헌은 안 돼라고 했는데 그냥 들은 채만 채하고 개헌해버리고 이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 소리만 지르고 카톡에서 열심히 퍼나르면 됩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다. 결국 둘 중에 하나다. 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당의 주인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그런데 지금 당원의 의사대로 당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데 하시잖아요. 자, 제가 우리가 뭐 참고 우리가 저기라도 벤치마킹 할 건 해야 돼. 그죠? 원래 민주당은 호남의 토호 세력을 중심으로 한 그거였어요. 토호 세력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득권 세력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그냥 공천 마음대로 하고, 또 그 다음에 하면 그 승상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맨날 따라다니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하자는 대로 줄 세우는 대로 다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당이 못 따라가는 거죠. 시대가 변했는데 당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는데 못 따라간다는 게 당이 촌스럽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시대가, 당의 주인은 당원인 시대가 됐는데 과거처럼 계속 권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지시하고 위에서 내리면 다 되는 줄 알고, 응?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당의 상부와 우리 기층의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괴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얘기를 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원들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어쨌든 당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싫으면 그 당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그 당원이 뽑은 국회의원이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당의 주인이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가고 싶어도 당원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왜 여기는 안 되는 걸까? 아까 제가 벤치마킹 얘기했지만 민주당도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노무현 정권 때 열린우리당이 생깁니다. 열린우리당. 여러분 기억하시죠? 열린우리당이 생기면서 노사모가 생깁니다. 물론 그때는 노무현이라는 탁월한 어떤 그 사람의 그게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됐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주변 세력들하고 다 같이 함께 노사모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당의 당원들이 엄청난 속도로 의식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반복해서 몇 번 일어납니다. 노무현 이후에 한번 몰락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몰락한 다음에 주요한 인물들, 안희정, 이광재 이런 사람들이 하방을 합니다. 하방이 뭐냐?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때 유명한 사람이었냐? 아니,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광재, 안희정 이런 사람들이 노무현 측근들하고 다 같이 하방을 해서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합니다. 지역에 가서. 그래서 자기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도지사가 되고 시장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지역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당원들이 그냥 따라다니던 당원에서 스스로 의식화되고 스스로 정제된, 자기들 표현에 의하면 깨어있는 시민인가 해서 깨시민,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투쟁이 일어나죠. 내부에서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 결과 지금 민주당의 당원들 조직이 엄청난 조직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당을 쥐락펴락해요. 당을 쥐락펴락. 그래서 의원들이 오히려 눈치를 봐요. 의원들이 물어봐요.
당원들한테 어떻게 할까요? 근데 너무 심해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심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런데 너무 또 당원들을 무시하고 정치권이 그냥 그때마다 당원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공천을 저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니까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전부 광화문 나와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몇백만 명이 고생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들이 우리는 광화문 다 싫어. 너들 나가.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 그래서 갑자기 말이죠. 해외여행 가고 다 남들이 정말 고생할 때 정말 편하게 지냈던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정말 양지만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공천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봉치지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권력이 없거든. 권력이. 뭐라고 말도 못해. 왜? 조직화가 안 돼 있거든. 조직화가 안 돼 있으니까 뭐 항의하고 싶어도 그냥 카톡에서만 시끄럽지 나오라고 하면 한 명도 안 나와. 나와서 데모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대표를 뽑아. 전당대회가 되면 대표를 뽑는데요. 대표 뽑고 최고위원 뽑아요. 그런데 전당대회 때 그냥 평소에 나랑 친한 사람 그냥 뽑아버려. 우리 동네에 위원장이 시키는 사람 그냥 뽑아버려. 맞죠? 제 말이?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원으로서 이 당은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수인데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에 부합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하고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을 갖다가 전당대회나 뭐나 할 때 위원장이 자기가 친하다고 그러면서 찍으라고 하면 여러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자신이 없죠? 그걸 찍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이 당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이 당원으로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모여서 우리 이번에는 이런 사람을 지지를 하자. 그리고 그 사람 찾아가서 야 그냥 찍어주면 안 돼. 우린 이렇게 가기를 원해. 너 어떻게 생각해? 간담회 다 해가지고 약속받고 그리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대통령 뽑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응? 이 안에 후보자를 뽑을 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맨날 딴 얘기하고 민주당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하는데도 위원장이 뽑으라고 하면 그냥 뽑아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당대표 되고 최고위원 돼버리면 그러면 공천 개판 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래서 당원들이 힘을 가지려면 조직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586 이하로 의식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자리 꼭 큰 자리가 아니더라도 한 30명 40명 모여가 자기들끼리 공부합니다. 자기들끼리 그 엉터리 공부라서 그렇지 자꾸 이상한 좌파 사회주의 공부를 자꾸 해서 그렇지 그래도 자기들끼리 공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해서 세뇌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뭘 추구를 하는지 저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야 외연을 확장해야 된다라고 하던데 외연은 확장해야 되긴데 근데 이 외연을 확장한다는 게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공부하고 함께 하는 당원들이 있으면 같이 함께 토론하면서 여러분 결론이 납니다. 그러면 그게 미국에서 공화당이 완전히 죽을 썼다가 다시 일어나서 집권을 하게 된 게 뭐냐? 티파티 운동이. 그게 뭐냐 하면
6명, 7명씩 동네에서 모여가지고 당원들끼리 공부를 합니다. 막 대단히 어려운 공부 얘기하는 게 당원들끼리 자주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런 게 곳곳에서 진행이 되면서 그 티파티 운동의 결과 완전히 짜그라졌던 공화당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는 지도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민주당도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기화로 해서 그렇게 계기로 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미국도 레이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찾고 기다리다가 밤새 날 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아주 특출난 한 명이 아니더라도 몇 명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여러분 조직화하고 이제 당원이 바뀌자. 보수의 자유 세력의 당원이 스스로 바뀌자. 그게 아니면 뭡니까? 뭐 아무런 힘도 없는데 뭐 때문에 당원하고 뭐 때문에 당비 냅니까? 그냥 나가버리지. 요새 당 나가겠다는 소리 많이 하시던데 그럼 당을 나가면 뭐 해결이 됩니까? 당을 나가면 그것도 당을 나가는 것도 그것도 마지막 수단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딱 뭉쳐 있어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걸 당을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함부로 괜히 화난다고 막 할 일이 아니고 사실 나가봤자 뵐 수 없어요. 지난번에 선거 때 괜히 막 사실은 제가 볼 때 그냥 다 통합했으면 됐을 텐데 광화문 세력들 중에 일부가 막 나가고 뭐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나가고 또 뭐 다른 당 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더 결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비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통합당이 그걸 못 껴안는 데는 통합당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얘기할 게 아니라 당에 아까 우리가 쭉 얘기했던 우리의 가치를 당원으로서 지지자로서 그리고 당원이 아닌 분들은 당에 가입을 하십시오. 밖에서 통합당 욕하지 말고 그 얼마 안 하잖아요. 책임당원 가입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끼리 모여서 335 모여서 모임 가지시고 그게 더 커져갖고 50명, 100명도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 100명만 그런 의식화된 책임당원이 100명만 있어도 당은 바뀝니다. 그럼 몇 명입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젊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자. 그냥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합시다. 저도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저 불러주시면 제가 가서 같이 대화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위에만 쳐다보지 말고 우리가 밑에서부터 이 보수 세력이 우리의 세력이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만들어가고 스스로 힘을 쌓고 그래서 스스로 바꿉시다. 그죠? 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궁금해하실 테니까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개표 부정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뭐 보전 처분 신청을 공동으로 다 했습니다. 20몇 명 같이 했습니다. 사실 선거 낙선한다는 거는 굉장한 충격이고 저는 뭐 내가 낙선한다 어쩐다 이런 것보다 이 밖에서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응? 그래서 야 이거 뭔가 내가 목소리 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가닥을 치는데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이 선거 이후에 한동안 아무것도 신경을 쓰기 싫었는데 그래서 뭐 부정개표 어쩌고저쩌고 할 때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또 뭐 의뢰인이 나오는 얘기겠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이렇게 공대생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과생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뭐 이 당락을 갖다가 바꾸고 싶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제 뭐 지금 와서 무슨 다시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너무나 합리적 개연성이 있어요. 그냥 택도 아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거 관리, 자, 이게 조작이고 아니고를 다 떠나서 다른 지역의 투표 용지가 막 이 지역에서 발견되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투표함이 아니라 그냥 박스에 막 투표 용지를 보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봉인지에다가 도장을 안 찍고 막 이상하게 찍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다음에 투표 용지가 이렇게 풀에 붙어 있고 전표 용지처럼 되는 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영상을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슬로우 모션으로 돌리니까 하나씩 천천히 떨어지는 걸로 보니까 아니 무효표가 왜 1번으로 가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그 영상이 조작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그조차도 하여튼 그 영상을 보면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책임 있는 기관이 그것을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말입니다. 국민들이 주권자잖아요. 근데 주권자는 투표를 했고 투표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가지고 떼쓰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집된 이상한 정황들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는 이렇게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부실하게 선거를 관리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책임 있는 그 책임을 지는 액션을 취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다 규명을 해주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납득이 가게. 그 다음에 자기들이 다 내놓고 자 조사해봐라. 아무 문제 없다. 조사해봐. 이거 다 내주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한 두세 군데라도 까보고 그거를 갖다가 우리 보고 떨어졌는데 열받고 스트레스 받는데 우리 보고 우리 돈 들여서 까보라고 하지 말고 자기들이 까서 보여주고 이 정도 됐으면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보도되는 것들이 보도되고 유튜브에 나오는 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것이 조작된 게 아니라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관리한 부실 관리한 선관위 관계자는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돼요. 어떻게 선거를 이따위로 관리하냐 이거죠. 그리고 아니 저는 만약에 내가 지금 떨어졌으니까 내가 자꾸 얘기하면 아니 떨어졌으니까 그러지 그 말 들을까봐 말 안 하고 있어. 그런데 말을 참가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실 당선이 됐으면 전 촉대 메고 나섰을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인데 이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의심을 할 때는 응당 관리한 주체들은 대답을 해야 돼. 그것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의 책무예요. 그리고 그 책무를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그것을 추궁하는 것은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책무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당과 야당과 특히 야당과 국회는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 이것을 해명하라고
선관위를 추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뒤집자 말자는 그 조사 다음에 나온 결과를 보고 하면 되는 것이고, 결과를 뒤집자 조작을 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이 좀 앞서 나가서 말을 하는 거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설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국민들은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들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응? 왜 조작이라고 말하는 거야? 너는 왜 의심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저는 최소한 부실 관리는 명확하다. 그럼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물어야 된다. 최소한. 그리고 사전선거 제도가 문제가 많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보니까 그 속성상 그냥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투표를 하고 나서 수많은 전국의 전국 곳곳에서 투표를 한 다음에 며칠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며칠 지나서 다시 본투표 한 다음에 까는 그 행위 자체가 관리가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는 사전선거는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사전선거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 굳이 만약에 하고 싶으면 옛날에 부재자 투표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전선거 이렇게 시간을 갖다 늘려가지고 6시까지가 아니라 밤늦게까지 하든지, 그죠? 아니면 막 한 이틀 붙여서 하든지, 한 이틀 동안 붙여서 하든지, 별 방법이 다 있어요. 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조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 이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책임 있는 자리에서는 조작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는 없어요.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방향에 대해서, 특히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아마 나름대로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조작을 전제로 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잘 모르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탠스를 잘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부실 관리는 확실하다. 그죠? 그 다음에 제도가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부정 개표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 제기하는 그 근거들을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 합리적으로 의심이 간다. 그래서 까봐야 되겠다. 확인해 봐야 되겠다. 사실을 밝혀보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주권자에 대한 도리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면 저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있는데, 사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막 권위적으로 찍어 누르고 하니까 더 이상해요, 사실은. 그죠? 왜 저렇게 하나?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국민들이 의심하는데, 그래서 투표용지도 왜 이런 걸 갖다 놨어 아무데나 하고 누가 갖다 줬는데, 그 분실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걸 갖다 준 사람한테 덮어 씌운다든지 국민들을 탄압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조작이 됐는지, 근데 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하는 근거들을 보면 상당히 개연성이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고, 근데 만에 하나 만약에 이것이 조작이라고 한다면, 저는 선관위가 잘했겠죠. 설마. 그런데 선관위가 설마 그랬겠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선관위가 조작에 가담을 했다면, 아니면 선관위는 몰랐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해야 하나. 그러면 우리가 절대 넘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엄청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전이라고 제가 단정하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위험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펴보자라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낙선을 했기 때문에 자꾸 네가 떨어졌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프레임을 씌울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져서 기분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의욕이 별로 안 생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는 게, 저도 감정의 동물이고 공천할 때부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막 솔직히 얘기해서 다 때려치우고 어디 그냥 다 그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뭔가 부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적어도 자기들이 부실하게 관리해놓고 큰 소리 도로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같이 공동 대응은 하겠다라는 정도로 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서 또 뭐 이현주가 막 앞장서야 되는데 왜 앞장을 안 서고 중간쯤 서 있냐, 이렇게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좀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기운을 차려서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또 앞장설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아까 그거 명심하십시오. 자, 이제 당원이, 그리고 당이 마음에 안 들면 주인인 당원이 바꾼다. 그래서 책임당원 여러분께서 모여서 같이 공부하고 만들어가고 행사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당을 함께 바꾸어 가십시다. 고맙습니다.